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12월 회의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소수 의견을 낸 헨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를 포함해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연준 위원들도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물가의 상방 압력이 높아졌다는 데 동의했고 트럼프 취임 이후 무역과 이민 정책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 영향이 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정상화를 예상보다 오래 걸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 의사록에서 무역이라는 단어는 8번, 이민은 4번 언급됐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는데 낮은 해고율을 고려하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12월 FOMC에서 구성원 전원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했을 때보다 정책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향후 몇 분기 동안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히 덜 제약적인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의사록 발표 이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73%를 터치하는 등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내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하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해 계속 진전될 것이고 2025년에도 정책금리 지속 인하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하 속도는 노동시장이 약화되지 않도록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적 관세 부과를 공약한 바 있는데요. 다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회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채금리와 달러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매파적인 또 연준 FOMC 의사록도 또 검토가 되면서 여기에 국채금리와 달러의 강세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미 카터 애도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하더라도 열리는 만큼 오늘의 전략도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출연하는 해왕입니다. 네,
전일 FOMC 회의록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좀 내용이 변형이 됐어요. 오늘 관련해 갖고 내용 정리해드리고 지금 향후 이제 1분기죠. 1분기 시장 상승이 좀 폭발적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1월이 좀 잠잠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우리가 많은 또 뉴스와 재료들 중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잘 알려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해왕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잘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의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너튜브 또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간중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어제 같은 경우는 혼조된 여러 가지 지표 또 재료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딱 잡지 못하고 도지형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딱 어디로 갈지 추세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10시 38분경 21,344포인트를 터치하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경에는 21,287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31% 정도 하락한 21,2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미 카터 애도의 날로 인해서 미국 시장 휴장을 하는데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고 일단 많은 분들이 내일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경제 지표 다 집중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평소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일 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 내일은 중요하죠. 내일은 중요해요. 네. 왜요? 내일은 중요합니다. 우리 좀 이따 회의록도 한번 볼 건데 네. 회의록에서 이제 고용 부분이 언급됐기 때문에 그리고 음, 원래 비농업 고용 지수가 중요해요. 매달 유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연준 관련 말고 정기적인 지표 안에서는 이제 비농업 고용만 좀 체크를 하는 수준인데 왜 그러면 거래량이 너무 많아요. 다른 날 대비해 갖고. 근데 비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서비스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어떤 전체 고용 인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니까. 그리고 12월 FMC 회의에서 고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물가와 고용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이번 인하 시즌이 좀 다음이죠. 다음 네. 인하가 온다면은 다음 시즌이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 어떤 시장에 대한 큰 변곡이죠. 변곡 가능성을 좀 눈치챌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용이 오히려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를 빨리 조금 진행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이 또 오르기를 기도를 하겠죠. 근데 오를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 내일은 어쨌든 거래량만 좀 다소 많은 시기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시장 방향은 아직도 우상향이에요. 예. 근데 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지지점 한번 확인해보고 어디서 매수하면 좋은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근데 고용이 만약 좋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고용이 강하고 경제가 강하면 굳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 유동성 공급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중립금리를 달성하냐 안 하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정상이네. 그냥 네. 중립금리 맞추자. 이게 오히려 좀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는. 아,
페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목표가 3.5%잖아요. 미국 기준금리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있는데 지금 페드워치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결과론적인 부분이 내일 확률로 좀 어떻게 변형되는지 체크는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은 사실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올라요. 더 오르는데 이게 딜레이 되면 될수록 금리 인하가 딜레이 되면 될수록 좀 말도 안 되게 오를 거예요. 이 그러니까 연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쵸. 어,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락을 할 거다 이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리는 거 갖고 시장의 영향력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제 과거 모멘텀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고용의 변화에 따른 이제 금리 이제 우리 페드워치 보잖아요. 앞으로 몇 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1분기까지는 안전하게 오를 것 같아요. 안전하게. 근데 1분기까지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뭐 1분기 넘어서 5월까지 확대되냐 안 되냐 그쪽을 좀 염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근거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 1월에 미국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차트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내일 고용지표 있는데 그렇게 거래량만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지표로. 이상입니다. 네, 중립금리를 현재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려는 것이고 내일 만약 고용지표를 통해서 만약 고용이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가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리 인하가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미국 시장은 더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일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또 미국 증시의 추세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전후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우세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은? 그래도 우상향인 건가요? 그럼요. 더 네. 오히려 좀 더 날뛸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 후로요? 아니면? 네. 사실 이제 왜냐면 시장 반영이 미리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아요. 금융 쪽으로. 예, 금융 정책적으로 너무 좋고 뭐 이제 7일부터 이제 CES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제 잭슨 왕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뭐 국내 증시가 조금 다소 이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긴 한데 좀 이따 국내 증시도 보겠지만은 정책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트럼프 정책이 개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당분간 굉장히 우상향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설 얘기를 꺼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말을 한번 잘못해버리면 이제 큰 오해를 사버리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네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금융 완화 정책과 어떻게 보면 자금이 쏠리는 현상 자체를 유지하는 게 당분간은 좋아요. 그래야지 미국 내 타격이 덜하기 때문에 시장 위기가 오더라도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페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늦추는 이유 자체가 어떤 자금 흡수에 대한 속도 자체를 좀 더 길게 펼쳐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라는 생각도. 만약에 시장에 대한 위기가 온다고 가설을 한다면, 금융 위기가 온다고 가설을 한다면, 가능성을 내보낸다면은 저는 이미 연준과 트럼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부적인 방어를 어떻게 펼칠까라는 거에 대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자금 흡수하는 게 최고의 그거겠죠. 예. 뭐 가설입니다. 가설이니까 뭐 재미로만 들어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이 당분간 1분기까지는 좀 우상향으로 오르되 좀 폭발적인 상승이 드러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폭발적 해외 상승.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상방 하방 다 뭐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이제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요. 근데 트럼프 취임 전보다는 후에 좀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진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타이밍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오, 네, 타이밍은 1월 말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 추가적으로 3분기까지 나는 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네, 어떤 스윙 이상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장기는 안 돼요. 네. 장기만 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3월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전력주 좀 위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력주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만약에 네. 뭐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사실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직접주죠. AI 직접주 관련해 갖고는 웬만하면 안 봐요. 너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력주를 보는 단가가 여기 와서 석영 와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대장이에요, 여러분들. 예, 전력주 대장입니다. 에너지죠. 잠시만요. 그때 이제 봤던 시기가 이제 9월부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170달러에서 상승폭을 길러가는데 이게 더 추가적인 300달러는 쉽게 도달을 할 것 같아요. 넘어설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파생되는 건데 지금 오늘 양자 무너졌잖아요. 네. 예, 그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밈이죠, 밈. 단순하게 밈인데 전력은 실제로 매출이 나와요. 매출이 나왔는데 트럼프 정책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래서 단타 보실 거면은 전력주 위주로 관련해 갖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챗 GPT만 쓰더라도 미국 전력주 알려줘 이렇게만 해서 쫙 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웃만 좀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시장 3월까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단타나 스윙 관점에서 또 전력주를 잘 살펴보시면 수익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미국의 전력주만 보시는 건지 사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국내 주식이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은 국내 주식을 더 보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 네. 뭐 계속 반복된 얘기했지만은 단타 말고는 답이 없어요. 최근에 사실 이제 어떤 삼성전자가 사실 대장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근데 반도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계열사 대기업 중에 뭐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사실 근데 3점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3점만 행보를 보면 지금 이제 주요 이제 인력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는 거 보고 판단이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좋은 회사는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PBR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코스피 관련해서 PBR이 낮다는 거는 그 저평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선 이거 분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감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월까지는 차트는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분간.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2360선이 깨지면 진짜 시장 안 좋은 거라고. 근데 지지를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깨질 거예요. 당분간은. 자, 미국 차트랑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은요. 기준치가 뭐냐면 미증시 대비예요. 미증시 대비. 비교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3년도부터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이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입니다. 자, 왼쪽이 코스피죠. 자, 동일한 구간이에요. 동일한 구간. 자, 차트가 좀 다르죠? 많이 모양이.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전으로 좀 옮겨볼게요. 자, 우리 긴축했을 때죠.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올렸을 때. 자, 이때는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죠. 원래 이제 미국장 따라간다고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코스피가. 자, 그럼 유동성 장대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하죠. 그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국장 대비해갖고. 자, 미국장 올라요. 유동성 장대 떨어집니다. 시장 긴축해서. 그리고 긴축 멈추고 다시 올라갑니다. 맞죠?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올라가죠. 유동성 장대. 긴축하죠. 긴축하죠. 근데 여기서 못 따라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못 따라가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근데 못 따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뭐냐? 외국인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외인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외인 입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추상적인 이론이고 어떤 데이터 값에 대한 명확한 해석 값을 내놓지 못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피는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재밌는 나라예요. 이게 정확한 시각이에요. 우리나라는 워렌 버핏도 떠난 시장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금리. 그렇죠. 금리죠. 단순하게. 근데 금리가 높아야 시장이 따라갑니다. 왜냐? 유동성이 흐르니까. 근데 자국민에 대한 내수 자금,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국가 기준으로. 자기 자본으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따라가기 힘든 종목이 코스피예요. 아시겠죠? 이 어떤 베이시스가 좀 정확하게 규명이 돼 있어야지 내가 그러면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나쁘지 않구나. 좋구나. 근데 왜냐면 우리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난 30년 동안 삼선 사갖고 부자 됐어. 네. 그런 희망을 꿈꾸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30년 전이고. 음. 왜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흥국으로 성장하고 있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리아 피크고 저는 앞으로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에 대한 모멘텀만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특이한 게 이천선에서 회귀예요. 이천선 떨어지면 이천선으로 올라오고 이천선 위에 있으면 이천선으로 다시 떨어지고 저는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지금 채널에 대한 박스피는 당분간 좀 유지할 걸로 보고 있어요. 1분기까지는 코스피 단타치기 굉장히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까지 이 정도만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시장 뭐 3천, 4천 올라갑니다. 뭐 이런 소리 절대 안 나오죠.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장 때는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막 4천 간다고. 앞으로 4,500 갑니다. 누가 못해요. 그런 말. 근데 저는 그런 말 안 꺼냈어요. 그냥 미국이 테이퍼링 하기 직전까지 코스피는 우상향할 겁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었거든요. 그죠? 어디 지점을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시에 대한 형태를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근데 제가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이 나온 지 2년이 지났어요. 시장에 대한 답변이 나왔어요, 벌써. 왜 보세요. 차트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답이 나왔단 말이죠. 답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물어보고 있어요. 시장 오를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같은 말을 똑같이 2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 떨어지면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막 해요. 아, 시장 너무 안 좋아요. 뭐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님? 안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미국 주식에 미리 선점적으로 보신 분들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겠죠. 예. 왜냐?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것뿐이에요. 단순하게. 훨씬. 왜냐면 이제 통화 정책 상황 풀렸으니까 시장 올라가는 거 뻔한데 한국장은 외인이 없다. 다 떠났다. 예. 그러니까 단타만 살아남는 시장인데 단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위 진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상위 5%의 구간이에요. 10%도 아니에요. 5%의 구간. 단타는. 단타에서 10개 중에 7개가 어떻게 보면 손익비 구성이 맞는다면 정말 나이스하게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영역이거든요. 계속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검색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 계속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매크로 환경에 따라 이 수치값 변화시켜가면서 계속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계속된 발언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올해 안 좋죠? 올해 얼마 뭐 안 되긴 했지만 네. 1월 다소 안 좋은 거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차트만 좀 보시면 됩니다. 시장 언제 올라요? 라고 했을 때 조만간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왼쪽이 나스닥 차트인데 1월 차트만 볼게요. 1월 차트.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여기 급등했죠. 영래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요, 뭐냐면은 시장에 있는 돈이 갑작스럽게 급등했다, 연준으로 이동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아니면은 연말에 재무제표상 현금 흐름에 대한 잠시적인 이동,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럼 유동성을 단기간적으로 한 15일에서 1개월 사이 잠깐 흡수를 시켜요. 재무제표 문제 때문에. 예. 왜냐면 헤지펀드사들이 12월 말에 이제 분기 보고가 들어가는데 이걸 잠깐 자금을 이동을 시켜요. 여기다가 예치를 해서. 근데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 조정이 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 계속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드러날 거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예. 좀 이따 나스닥 차트 보면서 어디 지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자세한 구간 가지도록 하고, 좋은 종목이 많아요. 좋은 종목이.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위기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이제 뭐 너튜브라든가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장 박살날 거다, 붕괴 이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더 오를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거 깨고 막 고점 깨고 더 올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거시적 형태에서 저도 무너질 거라는 걸 알지만 시장이요, 참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매크로 환경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패드워치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패드워치 지금 보시면은 3월 기준이죠. 예? 이번 달에 어차피 금리 동결이고, 그죠? 이건 뻔해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막 FOMC 이번 FOMC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묻지도 마세요. 그냥 이거 제일 어리석은 질문. 예, 그냥 동결이에요. 자, 3월 보면은 3월에 지금 뒤집힐까 말까 이거예요. 어제 회의록 이후에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금리 인하해도 괜찮아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건 3월 기준점인데 이 타이밍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내리면은 시장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바로. 그때가 적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투자, 대안 투자를 하기 위한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연준이 2월에 금리 인하를 좀 더 딜레이해. 파월이 나와가지고 지금 좀 금리 인하 섣부른데 힘들 것 같은데, 이 말 한 번은 5월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더 폭발해 버린다 이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언제 무너져요? 라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만 지금 보고 있는 건 금리 인하 다음, 이번 금리 인하 다음이에요. 이번 한 번 더 금리 인하하면 그 타이밍이 최적의 적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치를 지금은 아직 간을 보고 있어요, 저도. 보시죠. 이게 지금 오차 자체가 20%도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이. 그죠? 오차가 20%도 안 돼요. 이 가능성은 뭐냐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언제든지.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제가 제일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막 지표가 엄청 영향을 끼치기보단 사실 파월의 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주는. 여기서 가설을 아까 더 추가적으로 붙인다면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트럼프랑 파월이랑 짝짝꿍해요. 네. 만약에 뭐 서로 이제 안 좋은 모습 보이지만 뭐 둘이서 만나서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야 우리 그러면은 미국만 살아남자. 조금만 더 딜레이 해봐. 이렇게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대외적으로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가시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외인 자금을 흡수하는 시간을 텀을 좀 늘리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해봤어요. 예. 결국 핵심은 금리 인하를 또 하면은 그때 시장은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일단 그 전제를 일단 요건을 깔고 가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선 깔고 가요. 왜냐하면 모든 타이밍이 다 맞아요. 제가 요건을 몇 개를 살펴봤잖아요. 1번이 뭐예요? 영래포 영원. 2번이 뭐예요? 채권 스프레드예요. 채권 스프레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0.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오면은 좀 굉장히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지금 0.39예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 뭐 저항 부딪히겠지만은 굉장히 위험 수준에 도달을 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뭐 내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 기준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 신호에 저는 닥쳤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올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우리나라 뭐 내수 경제 굉장히 안 좋은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이거 이제 미국장에서 문제 생기면은 그 내수는 그냥 핵폭탄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냥 뭐 그냥 위기 이 정도면 그냥 경고 이 정도면 그거는 거의 핵폭탄급이다. 예, 국가 차원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이럴 때 제일 유리한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기회인데 최근 유동성장과 긴축장에 대한 어떤 너무 극명한 상황을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자의 민족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에 대한 이해론을 먼저 갖추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주변 말 사람 들어서 내가 2배가 됐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중독이 돼버려요. 그게 걱정이네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는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증명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예.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저 또한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 왜냐면은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그래야지. 예. 지금 여러분들 지나면 아쉽잖아요. 사실 보시면은 막 나스닥 지금 2만 이제 1000포인트 내외에 있는데 불과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11,000포인트였어요. 딱 10,000포인트 올랐어요. 어떤 주식은 10배 오르고 미국 주식은 어떤 주식은 막 7배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잡은 사람들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게요 또 반복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근데 이 밑에서 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를 연준이 계속 설명을 해줘요. 이 시장에 대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하는 이유는요. 그때 또 타이밍이 오면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거를 분석 안 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사겠죠. 네. 이런 데서 사요. 그러면서 수익 맛봤다고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또 반복될 겁니다. 네. 그 기준만 좀 제대로 잡으시면은 여러분들 시장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금리 인하가 시장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기준을 보다 더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CCI,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수인 건가요? 아니면 오늘 매수인 건가요? 아니, 중장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요, 해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구간이요, 이제 나스닥 트레이딩하면 안 되는 구간이요. 이 구간이 언제 있었어요? 최근에?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9월 구간, 그죠? 9월 구간, 그리고 이제 신년 구간. 재무제표 이동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월 이전에 갑자기 급락을 해요, 시장이. 그죠? 이 분기별로 한 번씩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신년 전에 12월에 한 번 더 이제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인데 재무제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때 영래포도 늘어났고. 그러면은 이게 1월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요, 시장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얘기했어요. 한번 이 지지, 이제 스팬 지지 받고 한 번 더 올리는 거를 기대값을 거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다. 매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60분봉 한번 볼게요. 60분봉 크게 한번 열고 볼게요. 해선하시는 분들 좀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구간이 트레이딩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이 구간이 트레이딩 하면 안 되는 구간에 해당되거든요. 이 구간이. 자, 이 거시적인 베이시스는 1월, 그리고 9월, 그죠? 9월, 그리고 12월, 이 시즌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다. 지금 상황, 매크로 환경상. 근데 이게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 저는 이 장이 한 번 더 여기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이. 60분봉입니다. 60분봉. 그러면은 이때 수익을 좀 화끈하게 내야 되거든요. 안정적이면서.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차트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되냐면, 눌리면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눌리면. 예. 우리가 추세라고 하잖아요. 추세. 추세 뭐예요? 하나의 방향성을 고집하는 거죠. 예. 그 시즌이 있고 아닌 시즌이 있잖아요. 그 기준부터 잡아야 돼요. 예. 지금은 이제 1월 말일 되면은 그 시즌이에요.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거. 왜냐? 이제 풀렸으니까 머니마켓 펀드로 다시 돈 들어오거든요. 그죠? 이거 시황이에요. 이게 뭐 연준, 지표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연준은 어차피 금리 최고 빨리 해도 3월이잖아요. 그때까지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딜레이 되면 뭐 나중에 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쌓인 기회가 계속적으로 열릴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 한번 꺾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미국 상위 테크주 보면요, 퍼라고 하죠, 퍼. 우리 왜냐면은 테크는 이제 퍼라고 분석을 하죠. 순이익분의 이제 시가총액. 그럼 순이익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멘텀, 이거를 나타내면 되는데 나타내요. 증명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미국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시장도 유동성을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요. 우상향 모멘텀을 그리되 일목균형표 위에서만 타점 계속 노리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일목균형표는요, 굉장히 이평선, 일목균형표, MACD 이거 다 똑같은 거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솔직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거 다 똑같아요, 차트. 여러분 차트 공부 그거 많이 하면 안 돼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차트 공부 왜 많이 할까요? 이 안에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거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분들 이제 5년 이상 차트 공부하신 분들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산신령이라고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산신령이라고. 산신령이에요. 도사예요, 도사. 예전에도 만난 적 있어요. 자기가 차트를 마스터했대요, 절에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진짜로. 그래서 뭐 뭘 찾으셨나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커피 마시면서. 그러더니 물리면은 물타기 하면 된대요. 10년 동안 마스터한 게 그거예요. 왜 해답이 그거밖에 안 나온 줄 알아요? 차트엔 정답이 없어서예요. 보통 차트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후행성 지표라고 해요. 후행적이다. 과거에 대한 자료 자체를 베이시스로 해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선행에 대한 예측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선행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예상치예요. 예. 그럼 결국 뭐예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국내 증시로.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제 테마주, 뭐 동신건설 관련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이제 좋지 않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립이에요.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딱 문제 생기는 새벽 밤날, 다음날 급등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죠? 맞잖아요. 안 그래요? 수급이 몰리니까인데 어떤 시장에 대한 환경이 구성된 거예요. 단일 종목에 대해서. 시장 매크로거든요. 종목 매크로죠. 상황이. 테마주에 속하는 종목 매크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논리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자, 다시 한번 차트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 20분 동안 이상 동안 시장이 앞으로 1분기 동안 오른다는 증명 자체는 제가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기다렸다 다시 한번 이거 노리는 게 정상적인 수익에 대한 코스라 이거예요. 어디서요? 이 위에서만. 그죠? 위에서만. 그죠? 이 위에서만.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반복돼요. 1분기 동안. 지금 어때요? 차트 상황 돌려볼게요. 자, 일본 기준으로 먼저 봤을 때, 제가 저번에 본 포지션 위치 값이 21,600짜리였거든요. 600짜리. 지금은 이평이 이동하기 때문에 21,700으로 좀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 위치값. 700 위치값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 지지 받았다. 그럼 가능성 눈에 띈다. 지지, 21,700에 딱 매수 포지션 짓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자, 지지 받았다 가정하고, 잠시만요. 자,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1,700이 아니라 21,700입니다. 21,700. 예. 자, 그럼 2700포인트 60분봉으로 이동한 다음에 지지 받았다 가정하고, 어디 값이에요?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 자리. 지지 받았다고 가정하고 다시 우상향 모멘텀으로 스팬 돌파한다면은 이런 차트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현 자리에서. 그죠? 이런 거 노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어떻게 이거 어떻게 수익 내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코스는. 여러분들 추세 내면 수익 내기 쉽잖아요. 그죠? 매수만 보되 이런 차트에서 노려라 이거예요. 단순하게. 나 이것도 어려워. 예. 이것도 어려워. 이거 MACD만 위에만 보는 거예요. 위에만 그냥. 여러분 이게 제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쟤는 뭐 저런 것만 설명하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헤지펀드나 여러분들 지금 실질적인 트레이딩 하는 친구들 있죠. 이거 진짜 리얼 팩트예요. 다 이거 보고 해요. 이평 깔고 이평만 봐요. 이해하시겠죠? 생각보다 차트를 단순화시켜요. 계속적으로. 왜냐면 진입에 대한 타이밍 코스만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복잡하게 꼬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논리예요. 그럼 일목하고 이평선하고 MACD. 네, 그것만 근데 이게 상상- 다 똑같은 차트예요. 이게 어떤 변형만 한 거지 다 추세 추정이에요.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 1년 동안 공부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거. 예. 다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체크한 것만 보면 이거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은 2700짜리 지지 받고 그 다음에 우상향 모멘텀. 예. 이런 것만 노리면 이제 단타적으로는 계속 수익 나는 구조가 또 한 번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코인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코인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이제 왜냐하면 너무 오늘 뭐 좀 내용을 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의 장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네. 거 신뢰 안 해요. 원래 이제 코인 자체가 순환매잖아요. 네. 뭐 지금은 다들 이제 코인 박사들이니까 코인 언급해봤자 네. 먹히지도 않아요. 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매크로 환경이 없어요. 네. 냉정하게. 음, 뭐 매크로가 뭐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미증시 오르면 따라 올라요. 무슨 뜻이에요? 유동성 오르면 오르고 시장 상승 올라가면 오르고 시장 하락하면 같이 하락해요. 예. 이 이론이 굉장히 제일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떤 상품성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비교를 했을 때 증시랑 동일한 현상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 유동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것 또한 오르겠죠.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당분간 오르겠죠. 근데 뭐 알트 뭐 오르는데 알트에서 이제 뭐 대장주 위주만 보는 게 제일 나이스하죠. 왜냐면 수급이 못 따라가요, 이제는. 알트가 대부분이. 뭐 리플이나 뭐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만 봐야지, 상위만 봐야지. 밑에 여러분들 뭐 전화 와갖고 이런 코인이 있는데 한번 사보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거 낚이지 마시고. 예. 이슈도 많잖아요. 근데 당분간 3월까지는 상승 랠리를 보는데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뭐 저보다 나으신 분들 석영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거 참고하시는데 증시 올라갈 때까지는 따라 오르는데 시장 금융 위기 오면은 결국 코인 자체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유동성 붕괴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네. 제가 조금 유심하게 보는 거는 이거거든요, 사실. 이제 피보나치로 봤을 때 사실 고점이 한 번은 왔다 이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기준점에 대한 지지를 너무 잘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코인이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차트가 진짜 잘 맞아요. 이게 쓸데없이 잘 맞아요. 코인이.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딩이 되면은 피보나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수치가 뭐냐면은 1.127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는 3월까지는 12,000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피보나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뭐 보냐면은 0, 0.382, 0.618, 1 이게 기본 수치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확장 들어가면은 이제 2.618까지 있죠.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트코인 3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저는 글쎄라는 표현은 할게요. 그거는. 예, 일단은 12,000달러까지는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놓입니다. 12만 달러. 12만 달러. 네, 12만 12만 달러. 달러까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만 달러. 예, 12만 달러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유효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1월 말부터 추세장이 올 수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7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로 진입을 하신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어서 코인 시장도 더 올라갈 것인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2만 달러까지 또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이렇게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또 코인, 국내 주식 등 어떤 질문이든 다 답변을 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투자에 대한 시각 더 넓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미 증시를 짚어주셨습니다. 향후 미국 금리 인하가 증시에 큰 상승을 가져올 텐데 1월은 동결이 기정사실이고 3월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 인하 분위기를 살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연말에 이루어진 영내포 잔액의 급증으로 인한 유동성 때문이니 추세 변경이 아닌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셨고요. 1분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나스닥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주셨고요. 현재는 관망,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사인을 들어주셨습니다. 60분봉 기준 일목균형표 위에서 진입하는 게 유리한데 2700포인트 지지와 스팬 돌파 확인 후에 매수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도 짚어주셨습니다. 추세적인 하락은 막을 수 없다고 보셨고요. 테마주 위주로 단기 대응하는 것이 답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